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더 이상 핵이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아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중국이 미국의 의도를 모른 채 이에 대해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강력한 동맹으로 자신들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애초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용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트럼프는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선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을 억제하는 대한발 가까이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근들 역시 한국의 핵무장을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면 핵무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국내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무려 70.9%나 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핵에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가 직접 개입을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협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도 서로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한국의 핵무장 옵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 그룹은 독자 핵무장의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인 반면 한국의 일반 대중들이 핵무장 찬성률이 매우 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34%라는 숫자도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대논쟁이 재개됐다는 기사에서 전임 정책 담당자의 입을 통해서도 한국 핵무장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전 세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 중국은 한국은 핵무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를 숨기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에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씀은 드릴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준비 개발이 끝나 있다고 본다. 그들의 무기고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외교적인 문제로 자신들의 무기를 숨기고 있다. 만약 한국 핵무장이 현실화되면 그들은 단 1년 아니 6개월 아니 3개월 안에도 핵을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그들의 무기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 세계에 공개될 것이다. 우리는 현무사의 정체도 현무오의 정체도 제대로 모른다. 그런데 그들은 현무육을 개발 중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현무미사일이 가장 처음 포착된 건 2011년경이었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각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핵탄두를 만드는 최소한의 중량이 500kg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로 개정이 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어디다 숨겨놨다 꺼내온 것처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한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빠르게 선보였습니다. 당시 미국 전문가들조차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국은 애초에 처음부터 해당 미사일을 기본형으로 개발해 놨다는 것이고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침에 맞는 미사일을 먼저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무이가 공개되기 2년 전인 2010년에 이미 중국 주요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km에 이르는 순항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시 중국은 그야말로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정체를 숨겼습니다. 이미 실전에 배치했다고 발표했고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영상에서 등장하였으며 2023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발사 차량 실물이 공개되었는데 이 역시 아직도 상세한 정보와 제식 명칭 등은 불명합니다. 게다가 2022년 공개 미사일과 2023년 공개 발사 차량이 같은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으니 도대체 이게 현무사인지 현무오인지 현무육인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2021년 한국은 이미 탄두 중량 8톤에 달하는 고위력 탄도 미사일을 개발 완료했다는 내용이 북한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남조선 호전광들은 3,000톤급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수중시험 발사와 탄두 중량이 6에서 9톤 정도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노름을 벌여놨다. 구체적인 탄두 중량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괴물 미사일이 북한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기체계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군사 극비 사항으로 숨겼기 때문에 여전히 구체적인 재원이나 형상은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11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연구기관인 ONN이 민간 상업위성이 촬영한 한국의 안흥 일대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사일의 TEL로 추정되는 물체가 식별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첨부된 위성 사진에 식별된 물체의 길이를 보면 총 중량 36톤에 부합하는 크기와 길이였습니다. 당시 중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물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현무 미사일은 심각한 군사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이건 상식을 벗어났다는 그랜드 슬램을 탄두에 우겨 넣은 수준이다. 한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의 경악스러움을 선사했다. 물리학적 계산으로는 400배가 넘지만 실제로 그러한 위력 자체는 다른 여타 저항에 의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더 무거운 것이 훨씬 빠른 속도로 타격하면 그 파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당연하다. 그랜드 슬램은 그냥 폭격기에서 떨어뜨리지만 현무호는 마하 5에서 10에 달하는 속도로 지면에 처박힌다는 차이를 생각해보면 빈말이 아니라 진짜 터무니없는 미사일이 분명하다. 거기에 2차 대전 때보다 성능이 한참 올라간 현대 폭약을 장착하고 있고 그랜드 슬램과 달리 극초음 속으로 내리꽂히는 미사일인데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그랜드 슬램의 4배의 중량과 10배의 속도를 갖춘 이 물건은 이론상 그랜드 슬램의 400배의 위력을 갖는다. 과장이 아니라 지하시설까지 단숨에 들어가 그 일대를 지하부터 초토화시키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 신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쯤 되면 사실상 미니트맨급 탄도미사일이다. 즉 한국은 벌써 중량 50톤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우려에도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는 한국이 중국 혹은 전 세계에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았음에도 유일하게 균형을 지켜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행정부의 비밀 문건이 큰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문건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155포탄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에는 33만 발이라는 구체적 숫자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포탄 판매 요청은 지난해 10만 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유출된 미국 행정부 비밀 문건은 미국이 한국에 추가 요청한 155포탄 양이 33만 발에 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3만 발을 한국에서 유럽으로 이송하는데 72일이 걸린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콕 집어 155포탄을 그것도 한국에게 자꾸 요청하는 것일까요? 또한 한국군의 포병 및 기갑 전력은 어지간한 군사 강국들의 육군 전력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패권국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들과 비교될 정도로 질과 규모에 있어 압도적이라 할 만합니다. 이처럼 어느새 화력 덕후가 된 한국에게 방산협력 요청하는 나라들이 줄을 섰는가 하면 최근 한국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55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K방산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K9 자주포도 155포탄을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155포탄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역에서 포격전이 이어지면서 미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만 하루에 약 3,000발의 155포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00만 발 이상 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100만 발 이상의 155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무기고에 비축된 포탄의 수도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도와주거나 미국 무기고를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에게 포탄을 요청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에 따라 155포탄 재고 부족이 심각해졌고 현재 미국이 손을 내밀 만한 나라가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에 11억 달러 상당의 탄약 제공을 검토하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024년 회계년도 예산에 미국 내 탄약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비용 390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그동안 화력이 강한 탄약에 대한 수요가 적어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관련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남북이 대치 중인 우리나라는 K9 비롯해 155포 운용 비중이 높고 훈련을 통해 포탄을 계속 소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도 많은 양의 155포탄을 국내에서 생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포탄을 원하거나 로켓탄 개발과 생산을 함께 하자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발트 3국 중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에스토니아도 탄약 공장 설립을 예고했는데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폴란드이며 에스토니아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탄 가격은 지난 2년 사이 4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을 방문했던 폴란드 차관단이 한국에서 둘러본 방산업체 중 포탄과 탄약 제조사만 두 곳이나 됐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은 155포탄은 물론 중소구경 탄약까지 둘러보고 갔습니다. 더구나 최근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WB그룹 간 폴란드 로켓탄 생산 공장과 관련한 MOU가 전격 체결되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로켓탄 생산이 현지 방산 전시회에서 전격 체결된 것인데요.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비해 작년에는 54조 원, 올해에는 65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책정해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다연장이 폴란드 현지에 속속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로켓탄 생산이 폴란드 현지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순항 미사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러시아는 즉각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럽 전 지역은 물론 폴란드까지 절충 지역으로 설정할 것이라면서 침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폴란드는 더욱 더 국경에 배치할 장거리 포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서방이 1000km을 비행하는 정밀한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폴란드를 완충 지역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폴란드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 현지에서 다연장 정밀 유도 로켓탄 생산뿐 아니라 KTSSM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화와 로켓탄 생산 MOU를 체결한 폴란드의 WB그룹은 민간 기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활약을 했던 무인기과 드론 분야에서 상당한 실적을 갖춘 회사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드론과 무인기 개발의 실력자로 떠올랐고 그 중심에 바로 WB그룹이 있습니다. 또한 WB그룹은 폴란드가 구입한 다연장 로켓 등 무기 시스템의 통신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로 다양한 방위 산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12개 모델 중에 연습탄 포함 8개가 130에서 230까지 무유도와 유도 로켓탄이며 사종은 KTSSM에서 파생된 대구 경탄 CTM290탄 계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유도 로켓탄은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고폭탄이 아닌 이중 목적 자탄과 에어버스탄, 확산탄, 열압력 탄도로 구성되어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방산 매체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은 기본형이 아닌 KTSSM이 버전으로 사거리 290km까지 가능한 장거리 버전만 블록 1형에서 4명까지 도입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기존 LSAM보다 더욱 성능이 업그레이드될 LSAM이 고고도 요격 유도탄 개발에 나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8월 30일 공고문을 내고 LSAM보다 방어 범위가 3배에 달하고 요격 고도가 더 높은 LSAM이 고고도 요격 유도탄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를 공개했습니다. LSAM은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요격 시스템으로 고도 40에서 6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LSAM은 대형 무인기에서 탄도미사일까지 공중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12단 분리 후 직격 비행 체킬 비이컬과 추력기를 이용해 궤적과 자세를 제어하면서 미사일 요격 지점으로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LSAM이 고고도 요격 유도탄은 60에서 10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처럼 LSAM 기본형을 개발하자마자 LSAM이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LSAM은 2030년대에 실전 배치되어 30여 년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의 LSAM의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이 배치되면 한국은 LSAM보다 요격 범위가 더 넓고 고도도 높은 미사일 체계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국 방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 중이란 소식입니다. 현궁과 해공 등 유로 로켓을 개발하고 국산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LIGNX1은 최근 논문을 통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문에는 블라인드 처리되어 어떤 미사일인지 경쟁사에서 모르도록 해서 실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미사일은 런처에서 발사될 경우 프로세서에서 걸리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화염 억제 설계와 발사 속도, 트리거 처리 신호 방식이 명시되어 있어 기존과 다른 방식의 미사일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논문 속의 미사일 혹은 로켓을 보면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공처럼 접이식 날개가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LIGNX1이 개발 중인 미사일은 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 미사일 혹은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현재 LAH 소형 공격 헬기는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에서부터 기갑용 대전차 미사일과 헬기용까지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런 미사일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마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미사일 수출을 자제하고 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LIGNX1이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LIGNX1은 중동을 찍고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출 시장을 확장 중입니다. LIGNX1은 최근 2년간은 중동의 지대공 유도탄 시장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미국 루마니아 이라크로 발을 넓히고 있는데요. 사업 영역도 지대공 및 소형 유도탄, 로봇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견인한 것은 지대공 무기체계 천공II로 지난 2022년 UAE에 수출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4조 3천억 원 수출 계약을 따내 최근 2년 사이 확보한 수주액만 7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라크 수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계약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성사될 경우 최근 3년간 중동에서 올린 천공 II 수주고는 총 1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LIG넥스원의 유도로켓 비공과 고스트로보틱스의 로봇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의 로봇 분야는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인수를 통해 진입할 예정으로 사족 보행 로봇 전문 기업 고스트로보틱스의 대표 제품은 비전 60입니다. 비전 60은 평탄한 지역을 비롯해 산악 등 험지에서도 민첩한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미국조차 한국의 포탄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은 폴란드를 기점으로 유럽의 로켓탄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한편,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신흥 강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과학자들이 달 토양에서 물을 추출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달 연구기지 건설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과학원 CAS 산하 닝보재료기술공학연구소의 IMT 등 연구팀은 2020년 중국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지구로 가져온 달 암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물 추출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달 토양 광물이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에 노출된 결과 대량의 수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또한 연구팀은 고해상도 전자현미경 등 기술을 이용해 달 토양을 연구한 결과 달 토양 일지이 약 50일에서 76mg의 물을 생성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연구 결과는 달 토양 1T 50L가 넘는 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50명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 과학계가 이러한 것을 발견했다고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싸해 보이긴 해도 과연 중국에서 진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 달 탐사 임무에서 추가적인 타당성 검사가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또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군집 위성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한대 전자정보학과 이젠신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하게 설계된 반사 면적을 지닌 DJI 팬텀 4 프로 드론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필리핀 상공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이 방출한 전자파를 이용해 이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스텔스 항공기는 불규칙한 형태로 설계돼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 전자파를 반사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진들은 지상 기반 레이더를 통해 지구 궤도를 도는 스타링크 군집 위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측정했고 이를 통해 레이더 탐지를 피하도록 설계된 드론을 바로 탐지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방법이 항공기가 어떤 모양, 크기 또는 소재로 제작됐는지와 상관없이 스텔스 항공기를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연구 결과가 미국의 우려스러운 소식이라며 스타링크 위성을 사용해 작고 은밀한 표적들을 탐지한다면 중국이 앞으로 모든 전장에서 잠재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드론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실제로 크기도 크고 높은 고도에서 운행하는 스텔스 항공기와 같은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타국의 위성으로 타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가졌다면 왜 그렇게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J-20은 다른 나라 레이더에 감지되는 것인지 자국의 전투기 수준부터 올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발표들이 신뢰를 주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중국 과학자들이 터무니없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해놓고 흐지부지 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이제 연구비를 펑펑 쓰던 과학계에 대한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경제 둔화와 재정난이 가중되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연구자들에 대해 기강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스타 과학자를 연구 부정행위로 적발하는 등 과학계 연구자들에 대한 기강잡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7월 중국 과학기술부가 국가보조연구 프로그램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과학자 6명을 적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5월 유전자 변형 돼지간을 간암 환자에 성공적으로 이식해 세계적 이목을 끈 안후이 의과대 순 베이청 원장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순 교수는 간담체 분야 전문의이자 중국 생명과학 분야 연구자로 주목받은 인물인데요. 일찍이 중국 교육부 선정 양쯔강 학자 특별 초빙 교수가 됐고 2012년에는 국가자연과학기금에 걸출한 청년기금 대상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중국 과학기술부는 순 교수가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동부 장쑤성 난징대학 부속 병원 부원장으로 있던 2021년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심사자들에게 로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순 교수에게 향후 7년간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금지하고 순 교수로부터 청탁받았거나 그의 비위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자 5명에 대해서도 5년의 금지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또 국가기금 연구제안서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표절한 사례 등 4건도 함께 적발해 연구자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연구 부정행위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과학계에까지 칼바람이 부느냐?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군부를 대상으로 했던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의 칼을 연구 프로젝트에 돈을 많이 쓰는 과학계에도 들이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경제가 안 좋으니 앞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쓸 정부 재정을 예전처럼 그렇게 펑펑 쓰지도 말고 엄한데 쓰지도 말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라고 경고를 준 것입니다. 지난 7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기초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연구 부정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과학자 옥죄기를 할 것이란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역시나 서서히 그 말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야 오위안 중국 전자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중국 당국이 과학계까지 옥죄기에 나선 것은 중국 최고 지도부의 절박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약 128조 원의 현금을 쏟아부었지만 몇몇 국가적 챔피언 기업을 탄생시켰을 뿐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반도체 및 제조 장비 제한으로 타격을 당하고 있고 중국 업계는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연구비 원천이었던 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아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반부패 사정 핵심 대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달에만 시안교통대학 등 연구기관 3곳의 담합 등을 문제 삼아 조달 참여를 3년간 금지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과학기술 분야 투자 목표를 작년보다 10% 늘린 3,708억 위안, 약 68조 8천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얼핏 보면 작년 2%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지만 올해 상반기 중국 재정 수입이 2.8% 줄고 과학기술 분야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20만 3,050년짜리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 중 일부를 과학기술 중점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발표했던 많은 신기술 개발 보도가 사실이고 그런 대단한 기술력이 있다면 불타지 않는 전기차부터 만들어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데도 속수무책인 걸 보면 중국의 기술력을 다 믿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9월 9일 산둥성 진안시 한 건물 앞에 주차한 전기자동차가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디에선가 중국산 배터리는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신에너지차 화재 발생률은 1만 대당 0.96대입니다. 중국 전체 전기차가 2,500만 대인 걸 감안하면 무려 2,400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배터리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 열폭주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도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만든 중국 업체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 배터리를 제조한 중국 기업 파라시스는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 매체들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은 배터리와 차량 어느 쪽에 원인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게 다였습니다. 자기들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벤츠 측의 사고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2009년 설립해 2차 전지를 생산해온 파라시스는 지난해 출하량 기준 세계 10위 자리에 오른 대형 업체인데요. 2018년부턴 벤츠그룹과 계약해 170GWh 규모 배터리를 공급해왔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중국산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제조사의 첫 번째 입장이 나왔지만 예상대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벤츠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펴는데 그쳤습니다. 달에서 물을 추출하고 인공위성으로 스텔스를 탐지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이 뒤떨어져 레이더에 적발되고 자신들이 만든 배터리는 폭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글로벌 방산 전시회 랜드포스 2024에서 호주 대표 우주기업 규모 스페이스와 우주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모듈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는 호주와 K9 자주포, 레드백 등을 통해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우주 산업에서도 협력을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덧붙여 K9, 천무 등을 수출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는 현재 최대 민간 방산업체 WB그룹과 합작법인 JV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협력으로 적극적으로 유럽으로의 현지화를 이루고 유럽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죠. 최근 들어 유럽연합 내 무기체계 사용을 확대하려는 방산블록화에 대응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시장을 개척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 방산입니다. 그 결정적인 분기점은 유럽 시장을 뚫어낸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값은 훨씬 싼 한국 무기를 물망에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한국이 유럽의 시장을 빼앗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국 방산산으로 돌아선 국가들에게 원래 장사를 하던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통방의 작은 나라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여태까지는 값이 싸고 품질은 그런저런 방산무기더라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나라들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하기까지 한 선택지가 나타나자 해외 방산 열풍이 일으킨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기존의 방산 강국들은 한국의 시장을 빼앗겼다고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그러한 행동이 배타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무기를 비롯한 유럽 외부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유럽 권역의 경쟁력을 되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전 총재 출신이 만든 이 보고서는 훗날 이후에 공통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럽 전체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조직적으로 한국과의 방산 거래를 보이콧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무기 수입 금지 법안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논의 중이고 어떤 국가는 벌써 한국 무기를 대규모 도입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배타적인 정책을 검토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적한 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 개발 사업에 발맞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죠. 특히 이번에 지목된 기술은 바로 K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능선을 가다가는 유럽 시장의 잠식을 걷잡을 수 없다고 본 거죠.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보고서는 바로 유럽중앙은행 ECB의 전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드라기 보고서라 불리기도 하죠. 보고서의 주제는 유럽 경쟁력의 미래로 각국 경제력의 규모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더 이상 경제로도 문화로도 세계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유럽의 현실을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의 경쟁력이 왜 예전만 못하느냐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방산 분야 역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각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군축 바람도 완전히 종료되어 되려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인 방위 능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경제 상황을 비롯한 경쟁력은 방위 분야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죠.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그런 것 치고도 유럽바 대외에 너무 지나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1년간 무기 구매에 사용한 비용은 약 750억 유로로 한화로 총 111조 원. 그런데 그 78%는 유럽 바깥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63%포인트는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나머지 15%의 포인트는 한국의 몫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유럽에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구매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고 서술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후 국가들끼리도 단합이 안 돼서 같은 포지션의 무기를 중복 개발하고 생산하느라 비용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미국이 주력 전차로 에밀 에이브랍스 하나만 만들어서 투자를 집중시키는 동안 유럽에서는 저마다 전차 개발이 시도되었고 14종이나 되는 주력 전차를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시장성이 나타난 전차였으니 나머지는 막대한 개발비만 축내는 경우가 허다했고 결국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낭비였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무기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도 않다고 봤습니다. 이후에 전체 방위비 대비 연구개발 비용은 4.5%에 불과한데 무려 16%를 쓰는 미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유가 현재 이런 현황이니 당연히 유럽은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배만 불려지고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은 일단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었으나 한국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 주문액 15%를 한국이 차지했기 때문으로 이 역시 결코 적지는 않은 금액이니까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만약 추후 이후에 경제정책에 대한 재현이 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이 변화된다면 한국에게는 좋지 못합니다. 한국은 점차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이었는데 EU가 지원금의 집행권을 좌지우지하면서 한국과의 무기 거래에 간섭해오게 된다면 시장을 돌리기가 몹시 까다로워집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럽이 이처럼 조직적인 보이콧 정책을 시도하려는 데에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 다시 군비 증강의 바람이 불면서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죠. 그건 바로 유럽 무기가 더 이상 품질적으로 최고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기 없는 무기를 다 끌어모으느라 유럽의 무기, 군은 예전과 달리 다양한 국적의 무기로 희석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능적인 비교가 되기 시작했고 충격적이게도 유럽 무기는 미군 무기는 물론이고 한국 무기에도 패배하며 값만 비쌀 뿐 나올 것이 없다는 게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구와 개발에 투자해서 성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냥 배타적인 경제 외교를 통해서 다른 선택지를 지워버리는 방법을 고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유럽입니다. 물론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용하려고 유럽 무기를 등져버린 나라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재작년 이미 빅딜을 통해 유럽 무기 특히 독일 무기와의 결별을 선언했죠. 이후 지원금으로 형성한 대부분의 예산은 한국 무기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미국 무기에 쓰면서 유럽 전역의 배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었기에 EU 쪽에서도 어찌해 볼 수 없었고요. 최근 폴란드는 그렇게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K 흑표 전차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다름 아닌 가동을이 완벽하게 구현됨에 따라 실제로 폴란드 정비병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쓰던 구소련제 전차와 독일 전차에 비교하면 이 수치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K가 폴란드 육군에 들어가면서 같은 군대에서 독일 전차 레오파르트 2와 비교받는 최초의 사례가 생겼는데요. 그동안 두 전차가 경쟁 관계라고 생각했던 폴란드 정비병들은 차원이 다른 전투지속 능력에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독 산지와 자갈밭 등 험지가 많은 폴란드 지역에서도 이처럼 잘 버티는 것은 한국의 K가 처음이라면서 현재까지 폴란드에 납품된 K는 총 46대,
그리고 이 모든 수량이 단 한 대의 고장도 없이 전부 멀쩡하게 일선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마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가동률이 절반쯤에서 놀아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고 한 80% 언저리만 돼도 훌륭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텐데 무려 100%라는 수치에 한국에서도 어이가 없나 봅니다. 실제로 독일 연방군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44대 중 즉시 운용 가능한 수량은 95대에 불과했고 53대는 무장 해제, 7대는 테스트용으로 전환, 89대는 예비 부품이 없어 시동도 걸 수 없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팔린 레오파르트는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독일인데 본국에서조차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당연합니다. 이처럼 가동을 보문이 유럽에서는 변수가 아닌 상수인데 폴란드가 벼랑간 동방의 작은 나라 전차를 사오더니 가동률이 100%라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대로템 측에서는 계약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폴란드 내에는 우리 전차를 처음 운용하는 것이기에 회사 차원에서 국내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딱히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국내 수준보다 특별히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런 성능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러니 폴란드에서는 K2에 대한 엄청난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K2 2차 도입 계약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K2의 2차 계약이 미뤄지던 것은 사실 파워팩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꽤나 많습니다. 내수용 K2의 4차 양산,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용 수출, 그리고 폴란드의 2차 계약에 전부 맞춰서 국산 파워팩을 적용시켜볼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국산 파워팩이 테스트에서 불합격을 당하는 변수가 발생했죠. 국산 변속기의 가동 테스트에서 기준치인 320시간, 9.600km 무중단 가동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변속기 개발업체인 S&T는 여러 차례 이 테스트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20시간 가동에는 무난하게 성공했으나 9.600km 무중단 가동에서는 성공까지 약 300km 남짓을 남기고 실패하면서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심각한 결함사항은 아니며 실전 성능은 충분히 채우고 도 남았다고 판단해 K2 전차의 탑재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했는데요. 방위사업청 측에서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장비를 승인했다가 훗날 감사에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갑론을 박이 많습니다. 조건이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것이죠. 특히 9.600km 무중단 가동의 경우 공학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K2가 사용하고 있는 독일제 파워팩에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된 적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K2의 독일파 위팩을 채택할 당시 한국은 다른 기종의 전차에서 이미 성능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로 국산 파워팩이 지금 극복하고 있는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S&T가 도전하고 있는 테스트의 난이도가 아무리 봐도 독일제라고 해서 극복이 될 법한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독일파 위팩을 채택한 논리가 개발 당시부터 숱한 검증을 거쳤으며 매우 긴 가동 시간을 거쳤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국산 파워팩처럼 멈추지 않고 정비 없이 가동을 계속시켜봤더니 독일제는 3000km 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국산 파워팩은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 측에서 탈락 처리로 끝내는 대신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통과된다면 수출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럽 측에서는 상당히 당황하는 반응입니다. 적어도 이번 수출에서는 한국산 파워팩을 볼 일까지는 없으리라 여겼는데 단번에 독일제 파워팩을 밀어내고 들어오게 되면 폴란드에서 수출로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팩의 로열티나마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어쩌면 이번의 이유가 유독 배타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점점 유럽 기술로부터 완전히 독립해가는 한국 광산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3회. 그 어느 때보다 구름 관중이 모여들어 신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람객들은 전시관에 한시라도 먼저 들어가려고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고, 오전 10시가 되자 전시관으로 밀려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꺼내 첨단 신기술을 이미지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도 삼성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폴더블 이후 정체돼 있던 디스플레이 폼팩터 산업에 혁신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그것은 접으면서 늘릴 수도 있는 플렉스 슬라이더블 휴대폰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3,0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한 이번 CES 2023에서 삼성이 세계 최초로 공개한 삼성 플렉스 슬라이더블 플렉스 하이브리드 OLED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폴더블, 한쪽은 슬라이더블이 하나의 패널로 합해져 있습니다. 접힌 상태에서 한쪽 끝을 잡아당기면 추가 화면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접으면 8인치, 폴더블을 펴면 10인치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기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한쪽을 펴면 12.4인치까지 넓어집니다. 삼성이 2018년 처음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시제품을 공개한 이후 5년 만에 새로운 폼팩터를 공개하자 세계의 이목은 2023 CES 삼성의 신기술 공개 현장에 쏠렸습니다. 더구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CES에서 화면을 양쪽으로 밀어 확장시키는 플렉스 슬라이더블 듀엣도 공개했는데요. 이 제품은 최대 17.3인치까지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플렉스 하이브리드를 처음 공개할 때 공개 전시장이 아닌 미국 라스베이거스 앙코르 호텔 프라이빗 부스 투어를 통해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CES 삼성 부스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예정에 없던 호텔 프라이빗 부스를 만들어 공개한 것은 중국 업체들이 대놓고 카피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삼성의 대비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이번 CES 참가업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1,000평 규모 부스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삼성의 부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년 CES에서 깜짝 선보이던 TV와 가전 신제품은 사라지고 낯선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올해 본인들의 부스를 지속가능 SUSTAINABILITY과 스마트싱스 SMARTTHINGS로 가득 채웠습니다. 신제품을 기대했던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이 지속가능과 스마트싱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급 TV와 신제품 QLED TV 등은 이 공개 부스가 아니라 별도로 호텔에 마련된 장소에서 프라이빗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초연결 스마트싱스 제품들은 전시장에 공개하고 중국 등 타 국가들이 무차별적으로 베낄 것을 우려해 1억 원대 최고급 TV인 마이크로 LED TV와 2023년형 네오 QLED 등 신제품들은 별도 전시를 통해 글로벌 거래선에만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삼성의 기술을 베끼기 위해 CES를 찾은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삼성이 공식 CES 전시장에서 선보인 초연결 기기들은 이제 우리 거실의 TV가 더 이상 단순히 프로그램을 보는 전자기기가 아니라 모든 가족과 연결하는 초연결 기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선보인 스마트싱스 홈 모니터는 삼성 TV와 1,000개 이상의 스마트싱스 호환기기를 통해 주인이 외출 시에도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TV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집안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수 감지 센서, 연기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해 침수와 화재 상황을 전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 속 내장 마이크가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 부모님의 위급 상황을 감지하면 자녀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자녀는 TV 카메라를 통해 부모님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TV 하나가 모든 가족을 초연결하는 세상이 곧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SW 기술력은 중국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이 초연결 1안 화두로 전시장을 꾸몄다면 LG는 고객 경험 1안 경영 철학으로 맞붙었습니다. LG는 2013년 세계 최초로 OLED TV를 출시해 지금껏 없었던 한 차원 높은 시청 경험과 TV 디자인의 혁명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을 내세웠는데요. 이번 CES 전시장에서는 이제 TV를 넘어 차량용 부품 솔루션 사업을
그룹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LG 디스플레이 역시 양방향으로 접을 수 있는 8인치 360도 폴더블 OLED를 선보였고 또 17인치 폴더블 OLED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런 제품들은 모두 추후 자동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올해 CES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TV 맞대결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네오 QLED 신제품 라인업을 강화해 77인치 QD OLED TV를 처음으로 선보였고 LG는 OLED TV 사업 10주년을 맞아 고성능 OLED 에보 라인업을 선보여 올해도 역시 CES에서 치열한 신제품 경쟁을 벌였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자사의 최신 QD 퀀텀 OLED 패널과 LG 디스플레이의 2022년형 OLED 패널을 나란히 놓고 이탈리아 사진작가 프랑코 폰타나의 작품으로 화질을 강조하면서 LG를 대놓고 비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신기술인 메타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기존 대비 화면 밝기를 60%, 시야각은 30%까지 향상시킨 3세대 OLED TV 패널을 전보여 기술력으로 승부하려고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선보인 OLED의 화면 밝기와 시야각은 지금까지 나온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CES 현장에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마그나와 협력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에 나섰는데요. LG와 마그나는 다양한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기술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차량 무선 인터넷 기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등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글로벌 강자이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둔 마그나는 자율주행 솔루션부터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의 강자라 두 회사가 협업해 어떤 솔루션을 내놓을지 자율주행 솔루션 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거 CES에서 스마트폰과 TV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그 무게중심은 점점 자동차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CES의 주인공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CES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 컴퓨팅 선도기업 엔비디아와 협업해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을 현대 전기차에 탑재한다고 깜짝 발표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현대, 기아차의 운전자는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또는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게임을 스트리밍하고 나아가 뒷좌석 승객들을 직접 게임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지루함을 없애준다는 것인데요. 알리카니 엔비디아 자동차 부문 총괄 책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현대 전기차에 엔비디아의 인기 게임과 수십 개의 무료 게임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현대의 전기차 이용 고객들은 새로운 차원의 인포테인먼트를 경험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이미 지난 2015년 기술 개발 협약을 토대로 2020년부터 AI 기반 커넥티드카 서비스 보급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해 고성능의 정보 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적용한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CCOS를 출시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는데요.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커넥티드카 운영체제는 고성능 컴퓨팅 능력으로 차량과 주변 인프라를 원활하게 연결하고 운전자의 의도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차량 내외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해 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보안 컴퓨팅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CES는 이제 곧 현대와 엔비디아의 협업으로 만든 자율전기차의 천장에 삼성의 슬라이더블 OLED가 극장처럼 달려있는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날 날도 머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슬라이더블 OLED는 평소에는 뒷좌석 천장에 화면이 말린 상태로 숨겨져 있다가 아래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동 중 영화 감상, 뉴스 시청, 화상회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대가 사라진 대시보드에는 가로로 긴 57인치 LG 디스플레이, 초대형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미래형 자율주행차의 실내 디자인을 완성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아직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한국 기업들은 벌써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뒤집혔다. 올해 초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눈과 귀는
테슬라의 미국 텍사스 본사에 쏠려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4680 배터리는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함께 만든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원통형 배터리는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주로 사용됐지만 테슬라가 전기차로 사용처를 넓히면서 배터리 크기와 용량을 2배 이상으로 키웠고 이것이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20년 9월 기존 원통형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5배 높이면서도 파우치나 각형과 비교해 낮은 비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공언했고 결국 2년 3개월 만에 양산에 성공하자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원통형 배터리는 둥근 모양 탓에 한국 업체들이 주도해온 각형이나 파우치형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배터리를 만들어냈다고 공언하자 80기존 배터리 시장을 잡고 있는 한국 업체들에게는 위기이며 테슬라와 손잡은 파나소닉에겐 대단한 기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기존보다 배터리 밀도 자체가 커진 데다 팩감 모듈 단계를 생략하고 배터리 셀을 차체에 바로 장착하는 CTC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둥근 모양 탓에 불용 공간이 생기는 원통형 배터리 단점을 상쇄한 것인데요. 둥근 모양 탓에 불용 공간이 생기는 원통형 배터리 단점을 상쇄한 것인데요. 테슬라는 팩과 모듈을 생략한 데 따른 안전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터리 외벽을 더 두껍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 양산 소식에 BMW, 볼보,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 양산 소식에 BMW, 볼보,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일제히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배터리도 누가 더 낮은 가격에 파느냐가 결국 핵심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슬라의 계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본 파나소닉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2023년 5월 초 테슬라 전기차의 주력 배터리 제공업체인 일본 파나소닉은 성능 개선을 위해 새로운 테슬라 4680 배터리의 생산을 연기한다는 굴욕적인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당초 2023년으로 계획했던 4680의 양산 시기를 내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힌 겁니다. 파나소닉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사이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이대로 당장 납품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이대로 당장 납품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파나소닉이 테슬라 4680 배터리 시제품의 품질을 맞추는데 애를 먹고 있는 듯하다고 보도했고 파나소닉은 전에 없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는 수년 내 배터리 업계의 판을 뒤집을 만한 현실적 카드로 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파나소닉은 일본 서부 와카야마에 전기자동차용 4680 배터리 생산 라인 2개를 지으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테슬라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배터리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존의 테슬라에 공급하는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을 5배, 출력을 6배, 주행거리를 16% 각각 늘리고 충전 속도도 빨라진 차세대 4680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제품이었을 뿐 실질적인 양산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파나소닉은 양산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제품조차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품질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사실 테슬라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의 성능에 대한 논란은 이미 작년 말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극구 부인하다가 결국 약속한 납기일이 되자 품질 문제를 인정하며 양산 일정은 1년이나 늦추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테슬라 전문 더 리미팅 팩터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4680 배터리가 2170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핵심은 4680 배터리가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코발트 함량이 높아 4680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의 SUV인 모델 Y의 경쟁력이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테슬라의 모델 Y를 분해해 얻은 4680 배터리셀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244WHkg로 LG에너지솔루션의 2170 배터리보다 미국산 모델 Y에 장착된 파나소닉의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269WHkg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모델 Y 모델 3에 쓰인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252WHkg에 달했습니다. 이는 니켈 코발트 함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니켈 비중은 LG에너지솔루션의 21,700I 86.69%로 테슬라의 4680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코발트는 4680 배터리가 더 많이 썼습니다. 테슬라의 4680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코발트는 4680 배터리가 더 많이 썼습니다. 리미팅 팩터는 한마디로 파나소닉이 모델 Y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대신 무거운 차량을 만들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면서 가격 경쟁력은 얻었지만 더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차량을 얻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번 연구는 4680 배터리를 둘러싼 성능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기차 관련 소식을 다루는 파워블로거 월 로켓 윌 라킷은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2170 배터리와 동일한 흑연 음극재와 양극재를 사용해 성능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파나소닉은 4680 배터리 양산 모델 시험 결과 성능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고 테슬라의 자체 기술력으로도 LG의 배터리 성능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의 실패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완전 상용화 시점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북미 시장 전기차의 절대 강자 테슬라를 잡기 위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일본 파나소닉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유지했지만 북미 시장은 파나소닉의 아성이 공고한 지역이었습니다. 북미에서만 파나소닉의 뒤를 이어 LG엔솔, SK온, 삼성 SDI가 각각 2, 4, 5위로 파나소닉을 쫓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이 북미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 테슬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공급사가 된 파나소닉은 2025년 상반기 캔자스 공장을 완공하고 2170 규격 배터리를 연 30만 GWh 규모로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밀월 관계라고 할 만큼 신뢰가 끈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4680 배터리 양산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파나소닉과 테슬라이 하지만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4680 배터리 양산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파나소닉과 테슬라이 파나소닉이 허둥대는 사이 LG에너지솔루션은 공세를 끌어올렸습니다. LG는 파나소닉이 공을 들이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파나소닉에 맞불을 놨습니다.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오는 2026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연구동을 증설해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LFP 파우치형 배터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더니 이제는 테슬라와 정식 계약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LFP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양사의 논의가 급진전된 것입니다.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4680 배터리가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LFP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겠다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LG에너지솔루션이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업계의 글로벌 넘버 100일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공격이 거센 상황에서 파나소닉의 대안으로 삼성 SDI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합격점을 못 받으면서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 성능과
출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파나소닉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일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에 4680 배터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는데 이것까지 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의 만남은 4680 배터리 성능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지금 테슬라가 반도체 협력을 넘어 배터리에 관해서도 새로운 제조 파트너를 물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파나소닉이 못한다면 가장 유력 대안은 삼성 SDI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작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직경 46 배터리를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완성차 업체와 채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과연 파나소닉의 대안으로 테슬라가 어떤 업체와 손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유력한 사실은 테슬라의 다음 핵심 파트너는 한국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